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카카오 먹통 대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상안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한테도 보상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예,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런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놨고요. 네. 사실 뭐 카카오 내부 내에서도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마라톤 회의를 계속하면서 재무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결국 보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은 유료 서비스는 오히려 보상이 쉽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멜론 같은 음원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구독을 하는 서비스들은 사실은 기간을 연장해 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네. 이제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API라 그러죠. API란 게 지도라든지 혹은 뭐 티켓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피해가 입은 부분 혹은 가맹점주들이 피해가 입은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카운트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지도도 있고 예약도 하고 많은 분들이 카카오를 통해서 예약을 확인도 하고 이런 결과들을 거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업이 잘 이런 큰 리스크,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1년 이상, 한 하루 이상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서 생긴 문제들이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메일 같은 것도 다음 이메일, 카카오 이메일이 사실은 어제까지, 그제까지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그 이메일을 못 받음으로써 인한 피해들,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요.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무료 서비스, 그리고 API라는 그런 맵이라든지 이런 티켓 예약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유료는 오히려 계산하기 쉽지만 무료 네.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피해도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사례라든지 자료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보상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그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이게 무료 서비스란 게 이것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얼마나 봤다라는 것을 사실 소비자들이 약간은 입증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카카오가 이번 서비스 중단했는데 이것 때문에 무료 서비스가 어떻게 실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을 거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선례가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떠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는 카카오 자체가 제 생각에는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떤 금전적 손실이 있는지 이 흔히 말하는 리스트를 정해야 되는데 이 리스트 자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리스트를 정하도록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요청을 하고 이 소비 금액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이런 방안을 추구하지 않을까. 만약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흔히 말하는 소송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에 걸리면 변호사들이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금전적 비용, 변호사 비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은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 잡아서 대응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아마 강구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과 기자회견에 카카오 총수죠. 김범수 의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4일 국정감사에는 출석을 한다고 하죠. 예, 사실은 이번 사태 때문에 카카오의 지배구조가 변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 지배구조가 흔히 말하는 김범수 의장의 책임 경영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책임 경영을 감시하는 다양한 외부 조직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김범수 의장이 경영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장이라든지 이런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네. 이제는 직접 관여를 해서 지금 갑자기 사실 카카오 10년 만에 굉장한 대기업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례 없는 대기업 수준으로 컸는데 네. 이것들에 대한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어떻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조직력을 가지고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국정감사에서도 뭐 김범수 의장의 책임도 묻겠지만 네.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지배구조를 가져감으로 통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다고요. 사실 이게 영국의 인플레이션 뉴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0.1%가 나오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그 말은 영국도 긴축을 할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고요. 영국이 긴축을 하면은 뭐 미국 역시 비슷하게 이제 긴축을 해야 될 인센티브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운이 돼야 결국은 긴축을 하는 폭이 좀 줄어들 텐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운되지 않고 영국 같은 나라, 유로존 같은 데서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됐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이 결국은 주식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앞으로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번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발표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흔히 말해 영업이 지난 분기 성과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긴축 우려들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년 연말쯤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내년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2024년에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불확실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이게 사실 물가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아까 영국 인플레이션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의 네. 인플레이션이 왜 그렇게 높게 나왔느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밀가루라든지 혹은 흔히 말하는 비료 같은 것들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수입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결국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고요. 유로존 전반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 부분 있고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이 사실 끝나지 않는 한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이게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2%라는 거는 사실 중립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이 타겟으로 하는 인플레이션인데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뭐 1년은 쉽지 않고 뭐 2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지금 왜냐하면 뭐 다른 요인들,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조금 하락하고 있어서 있긴 한데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물가 상승세가 좀 약해질 거란 근거도 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가격,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렇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흔히 말해서 몰기지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 몰기지라 그러는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집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수요가 감소되면은 결국은 건축하려는 수요도 감소되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역시 아직까지는 사실 좀 사람들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것은 부동산 가격보다는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것은 임대료거든요. 부동산 임대료인데 지난달 인플레이션 기준을 봤을 때 이 흔히 말하는 임대료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임대료가 기여한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하고 임금이 오르면 임대료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지라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거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지만 네. 임대료가 잡히지 않는 한 그리고 임금이 잡히지 않는 한은 인플레이션이 진짜 하락기 흔히 말하는 꺾여서 쉽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영국이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이 물가 자체가 10%를 넘었다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영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2차례 연속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 빅스텝 이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사실 영란은행이라고 얘기해요. 영국의 중앙은행의 이야기는 다음 달에 아마 11월쯤에 인플레이션 피크를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을 위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최근에 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요동을 치면서 유가 같은 것들이 이제 결국 감산 때문에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전쟁이 장기화 이런 우려들이 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11월 피크를 찍는다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게 실현될지 안 실현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짐으로써 네.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국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다양한 물품들의 가격이 파운드로 바꿨을 때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되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식료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식료품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고 이 수입 물가가 결국은 이 식료품이 단절이 되고 비료까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작황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굉장히 곡물 가격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기간에 뭐 꺾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게 지정학적 요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이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인플레 10.1% 나왔는 다음 달도 두 자리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10.1%보다 높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시 적극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 한동안 뭐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한동안 금리를 쉽게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19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제 어제 뭐 저녁에 큰 뉴스가 나와서 이제 네. 음마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계획안이 가결됐다, 통과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층수는 이제 35층 미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부터 이제 싸워왔던 내용이죠. 음마아파트 측에서는 50층까지 지어야 이제 수익성이 난다. 왜냐하면 워낙 큰 대단지고 네. 이 대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그리고 음마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큰 아파트 그 평수 자체가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기여금을 좀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새로 오면서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조를 전반적으로 풀어주고 있고 네. 이런 기조를 풀어주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공공시설 특히나 이제 공원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과는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좀 이야기하면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음마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서 옆에 있는 특히나 이제 강남이나 여의도에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주택 가격에 흔히 말하는 집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최근 이거는 좀 다른 이슈지만 최근 뭐 레고랜드 사태 이야기 나면서 부동산 PF가 경직됐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부동산 네. PF란 것은 결국 건설 자금을 중간에 대거나 뭐 오래 되거나 이러한 증권사의 어떤 자산 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PF 시장이 완전히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면서 사실상 다른 단지 역시 이렇게 쉽게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느냐. 특히 인플레이션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흔히 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요.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그렇다면 건축비 상승 역시 동일하게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건축비가 상승하고 자본 조달은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 자본시장은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기간에 뭐 재건축 호재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결국은 이 재개발 단지들에 대한 어떤 하방 저지선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조금 보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뭐 재개발이 빠르게 된다든지 속도를 붙여서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푸르밀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사업을 종료하고 전 직원을 해고하기로 하면서 파문이 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폐업이 아니라 그 사업 종료를 택한 배경을 놓고요.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법인세 관련해서는 이연 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 네. 과세란 것은 올해 내가 적자를 보면은 내년에 이연해서 흑자가 나더라도 적자 흑자를 상계해서 순 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적자 흑자를 상계한 순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과세 개념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뭐 1년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1년 이상 해주기 때문에 아마 푸르밀이 이러한 혜택을 보지 않았냐, 적자를 봄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낸 어떤 혜택을 봤을 텐데 네. 만약 폐업이나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세금 혜택을 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기업이 영속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순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뭐 흔히 말하는 경기 변동적인 요인에 따라 있는 거고, 그래 평균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 되고요. 영업을 못 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가정, 기업 세금에 대한 가정 자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냐. 사실 이게 회계 장부를 정확하게 보고 이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이제 전문 경영인에서 오너 경영인을 바꾸면서 영업이익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되고, 이 적자로 전환이 됐을 때 꽤나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청산을 택하게 된다면 바로 이에 대한 과세를 물어야 되고요. 네. 이에 대한 과세를 물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뭐 가져가는 돈이 떨어지게 되겠죠.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용어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폐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종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까? 사업 종료란 것은 네. 이제 회사는 끝내는 게 아니고요. 폐업은 회사를 단절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사업 종료를 한다 그래도 다른 사업을 사실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뭐 하나의 비즈니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푸르밀 자체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이 흔히 말하는 인구 감소에 따른 흔히 말하는 섭취량 감소를 예측하지 못하고 다각화를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네. 비즈니스란 거는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낼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 종료란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고려를 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청산을 하게 되면은 네. 회사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가 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영속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 근거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서 돈을 많이 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업 종료를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게 된다면 직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하면서 지금 파문이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사업 종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폐업한다는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 과세 혜택을 본 게 있으면 무한정 연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과세란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국세청이 그러니까 무한정 트랙다운 한다 그러는데, 무한정 세금을 얼마 내고 이런 걸 쫓아갈 수가 없고, 네. 10년 이상 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세금을 덜 내고 더 내고를 추정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과세 이연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더 이상 과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정확하게 이제 회계 장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 종료를 해놓고 어느 정도 이따 폐업을 하는, 네. 폐업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인경제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